남편이 삼성 냉장고에서 게임을 한다는 이 트윗, 해외에서 꽤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삼성 스마트 냉장고를 게임기라고 부르기도 했죠. 2016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10대 학생이 올린 트윗인데 엄마한테 스마트폰을 뺏겨서 LG 냉장고로 글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LG와 삼성전자의 생활 과정이 미국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냉장고가 꽤 인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두 브랜드의 신경전이 대단하죠. 요즘 나오는 한국 냉장고들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도 가능하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신기한 기능들이 많죠. 유통기한 알림,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활용한 레시피 검색, 식단 추천, 노래는 물론이고 손을 대지 않아도 문을 열어줍니다. 한국 최초의 냉장고가 만들어진 게 1965년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죠? 작은 사이즈의 원도어 냉장고였는데요. 이후 59년 동안 이건 거의 흑마법 수준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두 기업이 정말 미친 듯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경쟁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LG와 삼성의 차가운 전쟁입니다. 1968년 안양의 한 골프장에서 삼성 이병철 회장과 금성의 부인의 회장이 만납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두 사람은 사돈지간이었거든요. 라운딩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두 사람과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인 이명희 명예회장까지 셋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삼성에서도 전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명희 회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 이야기를 들은 부인의 회장은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전자사업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사돈이 하는 일에까지 끼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당시에 금성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이긴 했거든요. 아무튼 이병철 회장은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자리를 떴다고 해요. 이 일로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고요. 금성이 전자사업을 시작한 게 1958년입니다. 최초의 국산 라디오를 시작으로 선풍기, 전화기까지 만들어서 국내 최고의 전자회사로 자리를 잡던 때가 있었죠. 특히 당시에 금성이 공을 많이 들였던 게 바로 냉장고입니다. 당시 금성은 가정용 냉장고가 전자시장의 미래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은 50년대부터 가구당 냉장고 보급률이 한 달을 넘길 정도였고 일본도 60년대부터 보급률이 빠르게 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냉장고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당시 가정용 냉장고는 사치품에 속했거든요. 뒤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부유층들조차 밀수로 냉장고를 들여왔었죠. 1965년 국내 최초의 냉장고가 금성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수입 냉장고를 분해해서 연구했고 지금도 거대 기업인 일본의 히타치와 기술 제휴를 맺어서 핵심 부품을 수입했었죠. 이땐 냉장실과 냉동실의 구분도 없었고 문은 하나밖에 없는 원도어 냉장고였습니다. 용량도 굉장히 작았죠. 120L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격은 87,000원. 당시 대기업 근로자 월급이 4만 원 정도였으니까 엄청나게 비쌌던 거예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사실 금성 냉장고가 유달리 비싸긴 했습니다. 동급의 외국 냉장고는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3, 4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국산 냉장고가 비싼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금성은 당시 핵심 부품을 거의 다 수입에 의존했었으니까요. 금성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냉장고를 만들 기술력이 없었죠. 생산량이 많지도 않은 데다가 생산 효율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가격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그냥 외제 냉장고를 사서 쓰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에선 수입산 제품에 엄청난 세금을 매겼거든요. 3, 4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제너럴 일렉트릭 냉장고는 무려 25만 원, 히타치 냉장고는 18만 원, 도시바 냉장고는 15만 원이었죠. 이러니 밀수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제품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들은 수입 냉장고를 훨씬 더 좋아했었어요. 외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금성이 이런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꺼냈던 카드가 바로 애프터 서비스 AS입니다. 냉장고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찾아가서 수리를 해주겠다는 거였죠. 또 백화점이랑 협력하면서 하이브 판매제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덕분에 금성 냉장고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조금씩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신혼부부가 가장 가지고 싶은 꿈의 가전제품으로 등극하죠. 이때는 정말 냉장고가 있냐 없냐로 서민과 부유층을 가름할 정도였어요. 자, 금성이 냉장고를 앞세워서 전자시장을 확정하던 상황에 뜬금없이 삼성이 전자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부인의 회장도 화날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기업의 전자전쟁이 시작됩니다. 금성 냉장고가 출시된 지 6년이 흐른 1971년 삼성이 냉장고를 들고 이 시장에 진출합니다. 일본의 사뇨라는 전자기업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부품을 조립하고 판매했거든요. 삼성 냉장고가 아닌 사뇨 냉장고로 팔렸죠. 삼성이 이름을 단 냉장고는 1974년이 되어서야 나옵니다. 이때도 금성과 비슷한 원도어 냉장고였죠.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엄청난 인기였어요. 이 상황을 지켜본 금성은 아마 굉장히 초조했겠죠. 하지만 삼성이 자체 냉장고를 만드는 기간 동안 금성이 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비책을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긴 했거든요. 우선 투도어 냉장고를 만듭니다. 사실 삼성의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 금성은 이미 투도어 냉장고를 출시했었습니다. 기술 격차를 벌릴 만큼 벌려놓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76년엔 국내 최초의 양문형 냉장고를, 77년엔 반도체가 들어간 자동 냉장고를 출시합니다. 냉장고에 반도체가 들어가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전까지는 외부 온도나 냉장고 안에 식품이 얼마나 차 있느냐에 따라서 냉장고 온도를 수동으로 바꿔줘야 했는데요. 반도체를 활용하면서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당시 국내로선 엄청난 기술이었어요. 금성전자도 정말 이를 간 거죠. 덕분에 금성은 삼성의 공격을 방어하고 냉장고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냉장고 전쟁이 삼성과 금성만의 대결인가 싶지만은 사실 3파전이었습니다.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점유율은 금성이 45%로 압도적이었고 대한전선과 삼성전자가 2위를 다투고 있었죠. 그래도 이 2위 쟁탈전에서 삼성이 이기긴 합니다. 대한전선의 냉장고는 냉각기로 직접 냉각을 하는 직냉식 냉장고였는데요. 삼성이 이제 직냉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광고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대한전선을 완전 저격한 거였죠. 이런 식의 광고전은 금성 냉장고도 똑같이 하긴 했었고요. 삼성은 현재도 쓰이고 있는 순환식 냉장고를 도입했거든요. 직냉식은 냉기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냉장고 온도가 위치마다 다르고 허리도 잘 꼈습니다. 순환식은 말 그대로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삼성은 대한전선을 추월하고 이렇게 2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금성과 삼성의 치열한 공방전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신제품 개발도 개발이지만 영업이나 광고전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죠. 이때까진 비슷한 스타일의 냉장고를 만들어 팔았는데요. 1981년부터는 개발 노선이 조금씩 바뀝니다. 삼성은 냉동실을 크게 만들고 금성은 냉장실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은 한국인의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육류 소비가 점점 늘 거라 예상했어요. 때문에 냉동실을 더 크게 만들었죠. 금성은 그래도 한국인은 김치 같은 냉장식품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살림엔 냉장실이 더 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일단 당시엔 금성의 판정승으로 보였습니다. 냉동실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소비자들의 응답이 꽤 있었거든요. 물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의 말이 맞긴 했죠. 80년대 후반쯤부터는 고향만두가 등장하면서 냉동식품의 시대가 열렸으니까요. 이러던 와중에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대우전자가 대한전선의 가전사업을 인수하면서 두각을 드러냈거든요. 금성과 삼성에도 꽤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뭐 당연하지만 세 기업 다 아주 노골적으로 자기네 제품이 좋다고 광고를 했어요. 이걸 보다 못한 정부가 세 기업 제품을 직접 테스트해서 성능 결과를 발표할 정도였죠. 1980년대 후반 가구당 냉장고 보급률은 0.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가정에 냉장고가 들어섰다고 봐도 무방하죠. 1965년에 냉장고가 처음 만들어졌고 70년대부터는 그래도 부유층을 중심으로 퍼졌으니까 80년대쯤엔 기존의 소비자들도 슬슬 새 냉장고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미친 듯이 경쟁해왔기 때문에 기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기업도 소비자도 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새로운 냉장고가 필요했죠. 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능성 냉장고들이 등장합니다. 1993년에 금성이 진짜 대단한 걸 하나 만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김치를 많이 먹으니까 김장떡을 담은 냉장고를 출시해버리거든요. 삼성도 여기에 대적할 만한 냉장고를 만듭니다. 냉장고에 숙성실을 갖춘 바이오 냉장고였죠. 하지만 이 흐름에 강력한 카운터를 날린 건 대우였습니다. 냉장실과 냉동실에 각각 냉각기를 설치해서 냉각 기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탱크 냉장고를 출시하거든요. 두 기업의 기능성 냉장고를 눌러버릴 정도였죠. 만년 3위였던 대우의 점유율은 탱크 덕분에 크게 오릅니다. 제품이 엄청 짱짱했기 때문에 탱크주의란 말을 유행시키기도 했죠. 이 탱크에 자극받은 삼성과 LG로 이름을 바꾼 금성도 독립 냉각기를 채택한 냉장고를 경쟁적으로 출시합니다. 90년대 냉장고 업계는 그야말로 전쟁터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 치열한 3파전은 꽤 허무하게 끝납니다. 대우그룹이 외환위기로 부도를 맞으면서 무너졌거든요. 삼성과 LG는 다시 제대로 붙게 됩니다. 삼성은 G8이라는 새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냉장고를 마치 인테리어의 일부인 것처럼 예쁘게 만들었어요. 색을 넣은 강화 유리와 패턴을 넣기 시작했죠. 반면 LG는 냉장고를 아예 복합 가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까지 넣어놨거든요. 이 두 기업이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서 G8은 복합 기능성을 추가한 냉장고를 출시했고 LG는 디자인 냉장고를 표방한 디오스를 출시했죠. 광고전도 굉장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냉장고를 눕혀서 물을 막 붓고 캔커피와 참치캔을 채워 넣으면서 용량을 비교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공정위가 그만 좀 하라고 분쟁 조정을 할 정도였어요. 지금은 냉장고 시장이 성숙기에 올랐기 때문에 과거같이 살벌한 경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하고 있죠. 최근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을 집약해서 스마트 냉장고를 출시했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한국에 냉장고가 등장한 이후 우리의 삶과 식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엔 매일 장을 보러 나가서 그날 먹을 것들을 사왔더라면 냉장고가 등장한 이후에는 일주일간 먹을 식품을 쟁여놔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과거엔 상할까봐 음식을 엄청나게 짜게 만들었다면 이젠 소금을 좀 덜 쳐도 괜찮습니다. 명란 같은 젓갈류를 먹어보시면 예전과 확 다른 걸 느낄 수 있죠. 또 냉장고 덕분에 다양한 냉동식품과 보존식품들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고요. 쿠팡이나 컬리, 쓱 같은 이커머스 시장이 커진 것도 다 냉장고 덕분입니다. 냉장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이 기업들이 치열한 전자 경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만약 삼성이 전자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금성이 혼자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갔더라면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고성능 냉장고, 기업들은 아마 머리가 터질지도 모르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경쟁은 언제나 환영이긴 하죠. 앞으로 냉장고는 더 얼마나 발전하게 될까요? 계속 지켜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